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평론가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이제 벌써 11월도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잖아요. 원래 한 10월 정도 되면서부터는 시간의 빠르기가 1, 2, 3월에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빠른데 연말 향해 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모임들 있잖아요. 네. 모임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술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당하게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럴 때 우리가 또 너무 또 풀어지고 흥청망청 하다 보면은 또 건강 살짝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저희도 바라보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이 이런 좀 추운 날씨를 좀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꽉꽉 채웠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먹통된 행정정상망 원인은 다시 부상하는 은행 횡재세 도입 논란, 극장가는 지금 재개봉 영화 열풍. 오늘 정말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 이슈 꽉꽉 눌러 담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용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죠. 첫 번째 이슈는 먹통된 행정전산망 원인은입니다. 주민등록증 하나 이제 떼려면, 그러니까 등본 같은 거 떼려면요. 예전에는 주민센터 운영 시간 확인해가지고 사실 출근하시는 분들은 막 점심시간에 급하게 갔다 오시고 그랬었잖아요. 번호표 뽑고 신분증 안 가져오면 또 다시 집에 갔다 오고 번거로웠던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인 발급기까지 가지 않아도요. 요즘 사실 집에서 공인인증서 갖고 있으면은 또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역시 우리나라 IT 강국이다. 역시 전자소송도 제대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전자강국이다 이런 얘기 들어왔었는데 초유의 민원 마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다시 다 복구는 된 거죠, 평론가님? 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구된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맞아요. 무려 56시간입니다. 56시간.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사흘 만에 그렇죠. 복구가 된 거예요. 처음에 오류를 인지는 했는데 이게 별것 아닌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잠시 중단 안내를 했다가 사태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대국민 조치까지 하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타임라인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7일 오전 8시 40분에 전산망 장애를 정부가 인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17일 오전 10시에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망이죠. 세월 인증 시스템이 먹통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돼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굉장히 편하게 쓰는 맞아요. 시스템이죠. 정부24 서비스가 중단됐고요. 18일 오전 10시 정부24 임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일 오후 5시 전면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평론가님, 사실 저희가 변호사들이 소송해서 이제 소장 제출할래도요. 굉장히 첨부 서류들 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정부 24 통해서 서류 뽑아 오셔야 제출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뭔가 제출해야 되는 경우 또 네. 회사 입사할 때도 등본 같은 거 제출하라고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지금 급한 분들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정상망이 멈출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계약도 놓치고 피해가 큰 경우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쟁 상황 어떤 큰 사고를 났을 때 아비규환이라는 사자성어 쓰잖아요. 저는 이게 디지털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지털 재난 상황 그야말로 소리 없는 아비규환이 곳곳에서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단 중요한 민원 서류 떼려고 정부24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곳곳에
있는 행정센터 찾아가잖아요. 네. 여기 찾은 분들 발길을 돌려야 됐습니다. 당혹감 감추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입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전세 계약 파기될 이 뭐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 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 준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서 떼러 왔는데 그걸 떼려고 직장인 가운데서는 월차를 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헛걸음한 거고요. 그리고 수능 마치고 이제야 드디어 나도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겠다 해서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이런 고등학생들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항 가셔서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으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네네.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는데 깜빡 잊고 네. 놓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임시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날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가족들과의 여행 모든 계획이 취소됐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뭐 시청 민원실에서는 입사 때문에 이 서류 제출을 위해서 서류 발급을 기다리다가 발길을 돌리는 젊은 청년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큰일인 게요. 우리가 국내선 타려고 해도요. 아이 동반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떼서 실물로 들고 가거나 해야 되는데 네. 이럴 때 미처 준비 못 해가서 공항에서 떼려고 하신 경우 정말 발 동동 굴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변호사님 지금 네. 이 사태가 우리가 초유의 사태, 그렇죠. 초유의 사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직접적인 피해를 본 국민들이 분명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전상망이 마비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 특정 서비스를 인용하지 못했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많이 이용하는 그런 메신저 앱이죠. 우리 카카오 서비스가 저번에 화재로 인해서 먹통이 됐던 게 지난해였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네. 어떤 손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려면은 그 손해액 어떤 네. 손해가 발생했고 이게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그 손해액이 얼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요. 카카오 사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일단 카카오가 굉장히 유용한 우리의 대화 수단인 건 맞지만 그 외 대체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전화를 한다든지 네. 그냥 문자를 보낸다든지 다른 그런 수단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부24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당장 못 댄다거나 여기서 지금 출력할 수 있는 서류들을 출력하지 못할 경우에 대체제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장애의 발생 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일정 부분 국가의 어떤 이런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때 그 액수가 과연 그렇게 좀 유의미한 액수가 나올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한다면은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사실 대처 방법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발표가 좀 문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고장난 부분은 알았어요. 고장이 어디서 났는지는 알았는데 바로 이 L4 스위치라는 부분이 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전자서명 인증과 연관된 장비예요. 여기에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한 건데 과부하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작업이 몰리지 않게 중간에 이렇게 여러 곳으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스위치가 그러니까 이 L4 스위치, 이 장치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증 요청을 아무리 해도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그렇죠. 이 국가 전산망이 통째로 먹통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장비가 낡은 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기 점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더 중요한 건 왜 이상이 발생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입장이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네. 더 문제인 건 사실 행안부 산하에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이 L4 스위치 관련해서도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장애 대응 모의 훈련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민원 대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국가 전산망이 복구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 국민들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우려 사항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해요. 당연히 어떤 장애는 발생할 수 있잖아요. 특히 뭐 컴퓨터, 인터넷 이런 전상망이 하는 일은 언제나 어떤 장애의 위험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대비해서 대안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업 자료라던가 백업 데이터라던가 네. 뭐 백업 서버 그러니까 이런 부분 대비책이 없었을까 싶은데 어땠나요? 사실 이중화 장치가 있습니다. 국가 정보 시스템인데 이중화 장치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전문가들이 이거 심각하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중화 장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화 장치 자체도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꼬집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 불신이 커졌다는 거죠. 사실 백업 시스템까지 고장나는 일은 흔치 않은 일, 굉장히 네. 드문 일이라고 해요. 사실 지난해 카카오 먹통 당시 그렇죠, 행안부가 그렇죠. 어떻게 목소리를 냈냐 하면 국가 주요 시스템은 모두 실시간 상호 백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난 상황에서도 3시간 이내 복구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실시간 백업 안 됐죠? 그리고 3시간 이내 복구됐습니까? 56시간이나 걸린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원인 파악도 좀 시급할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가 계속 그 카카오 사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유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무려 5일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서 온 국민이 좀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법안까지 이제 만들어지면서요. 데이터 센터의 이중화, 이원화 조치가 의무화되었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의 수습, 복구를 위해서 방송통신재난 관리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민간 서비스에도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이제 들이밀었는데 정부, 행정망 서비스가 이렇게 장애를 입었다는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공공 분야 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작 이 탄탄한 대응 시스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망이 멈춘 것 이번이 처음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10월이었죠.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먹통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취약계층에게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또 아동수당 이런 것들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 시스템을 만들자마자 개통을 했는데 계속 먹통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지금까지 완벽하게 개선이 되지 않아서 국감장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국가 예산이죠. 1,300억이나 들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먹통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또 마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전국 초중고 이 교육 시스템이죠. 행정 업무에 사용하는 나이스 새 버전이 개통을 하자마자 오류가 발생해서 학교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이 공공 분야의 전산 서비스 가용성 제대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 체계 시스템 점검. 글쎄요, 이렇게 자꾸 이 행정망 멈추는 일이 있다는 건 관리 체계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돼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점검 역시 다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태스크포스까지 이제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를 했고 미국 출장 중이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바로 귀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있지 않았죠. 에이픽 참석차 이 미국에 방문 중이었습니다. 이 정부 합동 TF 즉각 가동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지난 12일에 한국의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미국 출장 일정이 있었던 네. 거죠. 출장에 나선 상황인데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 주말이었죠. 18일에 조기 귀국했습니다. 이 행안부 지방행정 시스템 이 서비스 계속 장애가 발생한 것들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서 무려 총 100여 명의 전문가를 투입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번 전상마 마비 사태 관련해서 집중 포화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데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인가요?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게 행안부 산하 기관인데 우리나라 행정전산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운영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엘퍼 스위치 이것도 이제 관리하는 곳이 바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기관들 운영과 보안을 실시간으로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 마비 사태를 일으켰던 세월, 이제 공무원들이 쓰는 이제 전산망이죠. 세월 그리고 정부24도 여기에 이제 속합니다. 정보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무려 5천억 원이 네.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태, 디지털 재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이 기관 자체가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구멍이 굉장히 크게 뚫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사실 저는 뭐 기관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관이 행안부 산하지만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는 또 과학기술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 관련 비서관실이 없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라고는 하지만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감시, 관리 기능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먹통 사태를 빚은 지 사흘 만에 결국 어제부터 정상화가 됐는데 평론가님 그래서 이 왜 먹통이 된 거였다는 건지 원인 나왔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고장났는지 엘퍼 스위치가 문제라고 네. 했잖아요. 고장난 부분은 밝혀냈어요. 네. 그런데 고장 원인, 이게 왜 고장이 났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재발 방지책, 해결책이 나올 리 만무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기계 탓인지 소프트웨어 탓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일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취재진이 행안부에 질문을 했는데 현재는 장비 교체로만 해결 가능할 것 같다. 네. 근데 장비 교체로 해결한 게 56시간 걸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취재진이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응답한 건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잖아요. 국민들에게 과연 이 적합한 메시지인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네. 우리가 행정 전산망을 하루 종일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그 다음 날이 주말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주말이 아니라 만약 평일이었는데 56시간 동안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6시간 만에 복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3일 정도를 국민들은 지옥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재난 문자 이 행안부에서 보냈습니까? 문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자나 카톡 전혀 온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는 이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개인 PC를 이용해서 정부24에 클릭해서 이렇게 이 필요한 민원 서류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르신들은 직접 그렇죠. 구청이나 또 이 민원 창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분들 2중 3중 고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라도 안 하려면 이 행안부가 관련 재난 문자 보냈어야 되는데 이게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는 과기정통부가 재난 문자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는 이번 사태가 초유의 사태였다 이렇게 공감은 하면서 대응에 대해서는 좀 온도차를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부의 무능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오늘 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뭐 이 컨트롤 가장 큰 최종 책임자라고 하면 지금 이게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해당 수석비서관 즉각 파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번 오류가 좀 낯선 유형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해킹 가능성은 없었던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 해커의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일축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 해커가 서버에 공격을 하면 이 서버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공격한 기록이 서버에 남는다고 합니다. 행안부가 처음에 이 관련 부분을 봤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서 해킹 기록 굉장히 낮다, 해킹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고 초기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부 장비 고장으로 행정이 좀 마비되고 정상화 선언까지 사흘이나 걸린 데 대해서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 좀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사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복구가 사흘이나 걸렸다는 것, 56시간이나 걸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그중 이 원인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2013년부터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전산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대기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결과를 보면 쪼개기 발주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관리자가 많아졌으면 나눠서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죠. 책임 전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해도 이 오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무조건 대기업이니까 지금 중소기업보다 훨씬 나은 상황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배제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재난 상황 또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매뉴얼을 구축할 수 있고 적절하게 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아무래도 더 나은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참여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으로 다시 이름을 떨치고 있잖아요. 디지털 기술 플랫폼 정부를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의 기초 기본 업무가 좀 마비가 됐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가 정말 중요한데 재난, 에너지 등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산망이 머통이 된다. 이 부분은 참 아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까 제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 건 망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 또 민첩한 복구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걸 알리지 못한다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어떤 불신, 주무부처 전담기관의 이 책임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라인 때문에 상당히 온라인 전산망이 여기저기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편리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망 하나가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곳저곳 뭐 그렇죠. 전산 지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디지털 재난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겁니다. 사실 말이 이게 행정 전산망이 마비됐다라는 거지 우리가 은행일 볼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권, 금융권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쇼핑몰 이제는 우리 생활 속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 국가가 지금 분단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전쟁도 지금 두 곳에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방, 안보, 의료 어떤 영역에도 이 행정전산망, 이 전산망의 운용과 관련해서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원인 파악 못 되고 있다는 것, 이 정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거든요.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인 규명이 됐다면 당연히 재발 방지책 만드는 건 그 다음 수순이겠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소상히 알려서 국민 불안 잠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같은 사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이렇습니다. 매한간 제대로 고치는 노력 정부가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홍수, 산불, 지진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 재난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비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그리고 재발 방지책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다시 부상하는 은행 횡재세 도입 논란입니다. 은행 이자 수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은행들의 좌불안석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요.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논의가 점점 더 좀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횡재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비판 계기로 좀 재부각된 상생금융과 그리고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좀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을 주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이 상생 금융 노력 촉구하기 위해서 금융지주 회장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융지주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뭐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은행 때리기가 계속됐던 상황이죠. 급기야 지난주에 지금 관련해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횡재세까지 언급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도 높게 지금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올 들어 3분기 지금 은행들의 누적 이자 이익이 무려 44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약 9%가량 증가를 한 거고요. 사실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기록이다. 뭐 역대 최대 이익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사실 이 횡재세 언급은 했어요. 그렇지만 입법 형식으로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들 스스로가 어떤 은행이 지켜야 할 건전성 지키면서 사회공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금융지주사들 일단 올해 안으로 세부적으로 지원 규모를 담은 상생금융 방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민 눈높이 또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은행권의 일명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잇따라 좀 발의를 하고 있는 거죠, 평론가님. 사실 횡재세에 대한 목소리는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나왔었는데 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지금 여당이죠. 크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횡재세 관련 법안 하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수 이자 수익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초과 이익의 40% 범위 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규정한 게 골자입니다. 뭐 사실 기여금을 내도록 한 게 골자라고는 하지만 횡재세 말 그대로 세금을 압박하는 법안인 겁니다. 그렇군요. 여당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입장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인데 여당의 야당을 향한 비판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야당은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추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횡재세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횡재 정의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횡재라는 게 사실 운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금액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잖아요. 이 법적 논란, 이 관련 정의에 대해서 법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로 횡재세까지 내게 되면 이중과세 부담이 있다는 거죠. 조세, 형평성 등을 문제로 삼았는데 사실
사실 조세 전문가들도 횡재세를 이런 이유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혁신 동력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여당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횡재세에는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으로 이 세금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지 초과이익 어느 정도는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은행들 갑질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여야 추진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은행권을 향한 뭔가 이 비용 부담, 압박에 나선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횡재세로 뭔가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라는 어떤 이 포퓰리즘 주도권, 여당 입장에서는 네. 야당의 결코 뺏기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은행뿐만 아닙니다. 정유업계도 횡재세를 내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전쟁 그리고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선유, 천연가스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급상승해서 사실 정유사들이 많은 이익을 거둬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상황과 지금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이 횡재세 거두는 곳들이 속속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 국가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같은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전쟁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지금 산유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에요. 그러니까 원유를 생산해서 이걸 또 수출해서 얻는 마진이 있습니다. 그 마진이란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원유를 수입해서 그걸 정제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정유사들이. 그래서 이 지금 영국의 이 석유 산업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영국의 어떤 순수 이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익이 우리나라 정유 4사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외 여러 곳곳, 뭐 미국에서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여러 곳곳에서 추진 중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는 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횡재세 관련해서 정유사뿐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뭔가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게 은행권이잖아요. 은행권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 은행권 같은 경우 이것도 또 해외 사례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런 곳에서 뭐 지금 횡재세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도 은행에서 횡재세 거두는 게 마땅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네. 우리나라 은행권들은 외국 투자자의 그 어떤 투자 비용이 상당히 다른 나라 은행들보다 그 비용 자체,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의 규모가 커요. 그런데 만약 횡재세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네. 외국 투자자들이 당연히 자본을 빼지 않겠습니까? 네. 은행으로부터? 그러면 자본 유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어떤 건전성에 문제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횡재세 관련해서 여러 나라 사례들과 비교를 해서 그런 나라들도 횡재세를 걷고 있다. 대부분 OECD 국가 가운데 서유럽에 속하는 네. 선진국들에 해당이 됩니다.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과 동등 비교를 해서 횡재세를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외국인의 그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국 사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부분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에 정말 동감하는 바인데요. 은행권에 대한 상생금융 이 압박은 이전부터도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이 너무 사회공헌이 저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인데요. 은행권의 사회공헌이 실제로 어떤 수준이었는지 평론가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은행이 정말 이자 장사에서 자기들끼리 돈잔치 하면서 사회에는 뭔가 글쎄요, 이 사회 연대 의식은 과연 갖고 있는 조직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공헌 꽤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다. 보니까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권이 1조 2,38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당기 순이익의 6.5% 수준인데 전년 대비 이 수준이 16.6% 증가한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사회공헌 활동 규모가 늘어난 건데 순이익이 계속해서 최대 규모다 하지 않았습니까? 늘어나면서 비중은
줄어든 겁니다. 이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도 대가성이 있는 후원 활동 등은 제외가 된 건데요. 2006년에 첫 실적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당시 3,500여억 원 정도의 사회공헌 규모가 2019년 이후에 1조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사회공헌 활동 자체에 대한 사실 관련 보도들이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보도가 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은행들이 이 본인들 배불리는 데만 집중할 뿐이지 사회공헌 활동에는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횡재세 그리고 또 금융권 금융당국의 정부 또 정치권의 압박이 심화되면서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은행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꽤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횡재세 법안 관련해서 상당수의 경제 이제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더 좀 짚어주시죠, 평론가님. 일단 횡재세를 도입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횡재세 도입을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게 시기상 또 묘한 것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야 모두 지금 은행권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많이 번 초과이익에 대해서 내놔야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권의 즉흥적인 무리한 요구사항이라는 게 사실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 마녀 사냥하듯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놔라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이걸 감당하겠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정유산업 말씀을 드렸지만 정유산업이 지금은 상당히 고유가인 상황에서 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선 그렇지 않았어요. 5조 가까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횡재세 이렇게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내놓는다면 손실을 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실을 봤을 때 과연 정부가 얼마만큼 보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는 이 법안에 제가 알기로는 담겨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 조세 전문가들도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법을 건드리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시장의 작동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골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어떤 정답이 있다고 보기 참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워낙 에너지 가격의 상승 부분 그리고 경기 침체로 대한민국 전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세수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민들에게 베풀어야 될 예산이 줄줄이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횡재세와 관련해서 뭐 횡재세를 거두면 아무래도 그동안 걷지 않았던 세금을 걷게 되면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넉넉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올해부터 이렇게 횡재세를 적용해서 걷게 되면 한 1조 9천억 정도가 은행권으로부터 거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걸 만능케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느냐?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체율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올 3분기까지 5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2배 규모인 7조 원에 육박하는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충당금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 미래에 어찌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둔 돈이에요. 그런데 은행들이 만약 이 횡재세가 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서 시행이 된다면 2조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 흡수를 위한 장치가 지금 마련돼 있느냐? 마련이 안 돼 있거든요.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2조 원의 세금을 걷게 된다면 지금보다 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당금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대출금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이건 왜냐하면 국가가 압박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대출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서민들 신용한도가 축소되면 대출 못 받아요. 신용한도 축소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가 부족한 걸 횡재세로 메꿔야 된다. 이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 역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생금융 이제
당연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 옆구리 찌르기 식으로 상생금융을 강요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남거든요. 평론가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윽박질러서 뭔가 많이 벌었으니 많이 사회에 환원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이게 당장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을 포함해서 시장 전체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횡재세도 정치적인 의미의 횡재세라기보다 사회적 연대의 의미로서 횡재세를 만들어서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은행도 어느 정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가계부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1997년, 1998년 IMF 시절에 은행권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은행권을 구한 게 뭡니까? 국민들 세금을 정부가 투입했기 때문에 은행권도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사회적인 연대의식, 사회적인 연대 책임이 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회공헌 활동 제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익재단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놔서 지금 은행권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런 시선들을 어느 정도 조금 완화시키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법률 리스토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위기 좀 바꿔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법률리스토크 세 번째 주제, 극장가는 지금 재개봉 영화 열풍입니다. 평론가님, 혹시 어떤 유형이신지 궁금한데 새로운 영화, 새로운 작품을 계속해서 찾아보시는 그런 쪽이신지 아니면 좋아하는 작품을 여러 번 보시는 그런 분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영화가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는 저의 그냥 희망사항이지 보통 이제 한 번 보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영화 칼럼을 이따금씩 쓰는데 그렇죠. 영화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여러 차례 보고 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한 번 보고 글을 씁니다. 그렇죠. 사실 현실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또 영화를요, 집에서 보는 거랑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오로지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이 오로지 영화만 보는 거 완전히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만약 나에게 인생 영화를 극장에서 다시 개봉한다면은 참 다시 당장 달려가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요즘 아주 극장가의 재개봉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 영화 개봉했거든요. 바로 히스 레저가 연기한 조커를 만나볼 수 있는 다크나잇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1월 15일 개봉을 했는데 재개봉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 사실 신작 영화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나 히스레저 그리고 조커, 이 다크나이트 관객들에게 통했습니다. 제가 박스오피스 오늘 확인을 했는데 네. 어제 9위였거든요. 오늘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박스오피스 순위 7위입니다. 히스레저의 조커 내용 다들 아시겠지만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범죄와 부패가 들끓는 고담시에서 이 도시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배트맨 그리고 영원한 숙적이죠. 조커의 최후 대결을 그린 블록버스터 작품입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도 지금 다크나이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화 연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관객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감독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배트맨 시리즈 3부작 중에 두 번째 작품이에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관객들에게 인생 영화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회자되고 있다는 게 박스오피스 순위로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히스레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있는 관객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였죠. 사실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가 최고의 악역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히스레저가 이 영화를 다 촬영을 마치고 2008년 1월에 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워낙 영화에서 연기를 뛰어나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아마도 히스레저가 이 영화 속 배역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루머가 떠돌기도 했는데 이 영화 2008년에 이제 히스레저가 사망을 했지만 2009년 관련해서 이 영화로
크고 작은 상들 굉장히 뭐 휩쓸었죠. 뭐 대표적인 상 하면 2009년에 아카데미상 이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사망한 이후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대리 수상하는 모습을 본 전 세계인들이 가슴 아파하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히스레저를 추억하고 싶은 분들 극장 찾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극장 갈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영화가 재개봉하기 때문인데요. 프로즌, 겨울왕국 네. 이 영화입니다. 저도요, 이 겨울왕국 2 개봉했을 때 아이가 이 겨울왕국 엘사 드레스 입고 맞아요. 저도 이 그 파란 장갑 네네. 끼고 같이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네, 겨울왕국 하면 뭐 겨울 영화의 끝판 그렇죠. 애니메이션이죠. 레리꼬죠, 끝판왕이죠. 레리꼬.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겨울왕국 그러니까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겨울왕국 원이 개봉된 지가 어느덧 10주년입니다. 2013년에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봉 46일 만에 애니메이션 최초로 국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웠죠. 더 대단한 건 뭐 사실 원작만큼 대단한 이 속편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속설을 또 깨트렸습니다. 터미네이터에 이어서 깨트린 건데 2019년에 개봉한 겨울왕국 2 전편보다 훨씬 빠른 이 흥행 속도를 기록을 했죠. 개봉 17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누적 관객 1375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 개봉된 어떤 애니메이션도 이 기록을 깨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3사를 비롯해서 전국 주요 극장에서 겨울왕국 1, 겨울왕국 2 이 두 개의 작품 모두가 재개봉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뭐 아이들 요즘 볼거리가 사실 아이들한테 많지는 않죠. 네. 아이들과 함께 극장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는요, 제가 실제로 DVD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달코달케 여러 번 봤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크리스마스, 겨울하면 또 이 영화입니다. 러브 액츄얼리도 또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해서 이 영국 런던이 배경이죠.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러브 액츄얼리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개봉된 영화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재개봉된 오. 영화가 러브 액츄얼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엘시네마에서 로맨스 개봉 20주년을 기념해서 영화 관람 요금 10,000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해요. 네. 일단 사실 이 영화 보면 휴그랜트, 리암 니슨, 콜린 퍼스, 엠마 톰슨 영국 출신의 유명 배우들이 총 집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이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이 작품이 개봉 직전에 영화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과연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배우들 스케줄 감당이 되겠느냐 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작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영화도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히나 스케치북 고백 장면은 맞아요.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으로 꼽히죠. 명장면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그 스케치북 씬도 너무 가슴이 좀 아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워낙 명작이라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뭐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작품이 재개봉하니까 참 반갑기도 한데요. 반면에 요즘 영화관의 관객들이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줄어서 업계 자체가 위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작 재개봉이 영화관으로의 어떤 그런 발걸음을 좀 더 유인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의 하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지금 영화의 성수기라고 한다면 여름방학 시즌,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수기가 이어지는 게 추석 연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추석 연휴가 특히 다른 때보다 길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석 연휴를 겨냥한 신작들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작들 줄줄이 흥행 참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의 성수기조차 극장가가 살려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8월 이후에 극장가가 굉장히 지금 썰렁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이 원래 비수기이기는 하지만 잠시 쉬어가는 기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재개봉 작품들을 이 스크린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함으로써 극장 수입을 조금은 또 키울 생각에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전략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민들 주머니 굉장히 얇아졌죠. 그렇죠. 극장 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볼만한 작품이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티켓값이 너무 비쌉니다. 티켓값을 내리는 걸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드립니다.
네, 그 시절 그토록 좋아했던 명작을 영화관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리마스터링 재개봉한 만추의 경우에는요, 관객과의 대화 이벤트가 있었던 관람회차는 매진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각종 영상 콘텐츠 넘쳐나고 우리가 조그만 휴대폰 화면으로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극장이 주는 그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 영화를 보면서 그때 느꼈던 정서, 그때 느꼈던 위안, 그때 받았던 위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는 의미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네.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추억과 명작,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죠. 와, 추억과 명작은 유효기간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고전은 영원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참 숨가쁘게 하루하루가 일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절 그때 그 감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그 영화 보면서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생법률쇼 또 평론가님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도 생생법률소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